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릴 책 내용은 패자부활 그리고 시작에서 덤 새로운 삶의 시작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세포와의 대화 사라진 방학 감사한 마음 야수아 스튜디오스 애틀랜타에서의 눈물 행복 비법 잃어버린 시간 생각 나누기 미래를 바꾸는 긍정적인 사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에게는 공평하게 하나의 목숨이 주어졌다. 그리고 너무 빨리 혹은 늦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생이 주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나에게 준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필 나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이 진통제는 약 같은데 디메로를 써도 될까요? 뭘 물어봐 임마. 무조건 써야지. 제 허리가 다 아작났다고. 그래도 이건 마약 성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 안 쓰면 쟤 못 버텨.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 정신을 차린 후 나는 척추의 중간 아래 허리를 받치는 두 번째 요추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몸이 고정붕대로 사여 움직일 수 없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한들 몸의 중심인 허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꼼짝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각형의 뼈가 삼각형으로 부서져 버리고 뼈와 뼈 사이를 지탱하던 연골이 터져 핏덩이만 남은 상태로 척추 신경에 커다란 압박을 주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국군수도 통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압박골절이므로 안정을 취한 뒤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걸음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으니 척추 수술을 받은 뒤 2급 장애로 전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무장교의 제안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고 눈물이 흘렀다. 그날 하필 부모님께서는 부부 동반 여행을 해외로 출발하셨다. 나의 사고 소식은 외삼촌께 전해졌고 급하게 와주셨다.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는 편이 옳다고 판단했다. 머리가 혼란스러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훈련마다 모범 훈련병으로 인정받고 원래 운동을 좋아하던 내가 혼자 힘으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는 것이 분하고 수치스러웠다. 왜? 도대체 왜? 하필 나인가? 속으로 분노하며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는 몸으로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끝없이 질문을 던졌다. 왜? 왜? 그런 질문의 행렬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면회가 허락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뒤늦게 소식을 접한 어머니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얼마 후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면회가 허락되자 특전사 선배들이 시간만 나면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누워있는 이동식 침대를 볕 좋은 곳에 끌고 가서 일광욕을 시켜주고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바람도 맞춰주고
끊임없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시커멓게 걸리고 독사처럼 눈빛이 번쩍이던 타 특전부대 선배들이 동네 형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미 나를 자신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다. 또한 병실의 스님과 군의관까지 유독 나에게는 친절했다. 그리고 내 몸이 조금씩 회복되며 재활을 시작하자 모두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내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세포와의 대화. 개인의 불행으로 하늘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개인만의 하늘이다. 세상의 하늘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왜 하필 내가 라는 질문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 바뀌는 것이다. 동시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느낌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에서 감사함이 자라기 시작했다. 지상에서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사체험의 기억에서 찾아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얻은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비밀을 알게 된 후 아무리 심각한 상황도 나만의 절대적 믿음으로 180도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루 24시간 매일을 죽기 살기로 했던 치유 방법은 바로 세포와의 대화였다. 세포들아, 많이 아프제? 내가 고영양분 넣어줄 테니까 힘 좀 내도 고맙대.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쟤는 허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친 거 아냐? 라고 수군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매일 세포와의 즐거운 대화를 통해 완쾌된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덕전사의 구호인 안되면 되게 하라를 반복하며 불가능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세포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일종의 자기 체면 걸기를 반복했다. 그러자 몸이 서서히 반응하며 회복되기 시작했다. 또한 육체적 재활 운동을 남모르게 부지런히 했고 얼마 후 검사 결과를 보던 군의관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25세 미만으로는 거의 드물게 보고된 사례라고 했다. 재생이 불가능한 연골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정상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허리신경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운이 정말 좋다고 했다. 다만 군 복무를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니 정기회의에서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얼마간의 재활 과정을 거친 뒤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전역 판정을 받아 귀가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듯 두 발로 다시 세상을 딛게 되면서 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다. 이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의 시작점을 바꿔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잔 속의 물이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반이 남은 것인가. 기존의 생각이 부정이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추락 사고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직업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보통 군대에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경우 군대를 꿈도 꾸기 싫은 곳으로 정의 내린다. 하지만 나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사람들과 새 삶을 얻게 된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다. 사라진 방학, 감사한 마음. 군대를 전역한 이후 3개월간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에 힘을 쏟았다. 세상에 다시 나서기 위한 안간 힘이었다. 점차 몸이 회복되었고 몸이 회복되는 그만큼 마음도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복학했다. 학교에는 군대를 가기 전에 내가 남겨놓은 인과응보의 과거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나게 놀았던 1년의 여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학사 경고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운이었던 셈이다. 내가 생각하는 운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거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 운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술을 좋아하는 내가 술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고 사람을 좋아하는 내가 사람을 뿌리칠 수도 없었다. 그맘때 나는 계절학기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놀 시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기 전의 나였다면 열심히 놀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선배님, 술 한잔 하셔야죠. 선배, 나 고민 있어요. 미안한데 우리 주말에 만나자. 학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모든 일은 주말에 몰아서 했다. 때문에 주말 스케줄은 항상 꽉 차 있었고 입에 술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학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뻘뻘 땀이 쏟아지는 여름 방학에도 다들 여행과 휴가지로 떠나는 활기찬 뒷모습을 도서관 구석에 앉아 구경만 하며 공부에 전념한 까닭이다. 복학 이후 학업과 인간관계를 비롯해 학교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무술 동아리에 격투기 훈련부장으로 몸담고 있던 나는 축제 기간이 되면 무술 시범 행사를 기획했다. 주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악당 두목이 내 역할이었는데 인기가 제법 많았다. 그렇듯 몸은 고됐지만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을 했다. 방학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 즐거웠다.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얻은 새로운 삶, 그렇게 내 인생의 이막이 열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천운으로 얻게 된 두 번째 삶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색이 자라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또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때를 돌아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생겼다. 야스와 스튜디오스.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짬뽕 한 그릇을 시켜 면발은 저녁 식사로 먹고 국물은 남겨뒀다가 아침에 밥 말아 먹던 시기였다. 일과라는 것이 신촌의 반지하 자취방과 강남의 스터디 모임 그리고 도서관 이 세 곳을 뱅글뱅글 도는 돌담 위의 바람개비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2001년
여름이었고 오랜만에 대학교 향후회 모임에서 알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거의 1년 만이었다. 친구는 졸업 후 항공사 승무원이 되어 있었는데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이었고 항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 또한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공항 인근에 주막이 있었는데 파전이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었다. 나는 늘 그렇듯 반팔티에 반바지와 슬리퍼 그리고 토텐처럼 여기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누가 봐도 동네 형님 비주얼이었다. 친구는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나와도 친하게 지냈던 대학 선배와 동행했다. 친구는 한 명이 더 올 거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인이 그곳에 들어왔다. 형광등 수천 개의 후광을 내뿜으면서 그분은 삼시세끼 꿈에 그리던 나의 이상형, 즉 미래의 배우자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었고 당시 그 아름다운 여인은 나를 보는 순간 티나지 않게 기겁을 했다고 한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다. 그녀는 친구의 직장 후배이자 같은 팀 승무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파전이 맛있는 막걸리 주막에서 함께 만났던 것이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쁜 꿈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꿈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든 꿈을 꾸고 나는 늘 말한다. 내 주위에서 꿈을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고하곤 한다. 물론 그 당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길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티나지 않게 기겁할 정도로 싸움 좀 하는 덩치 형님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조용하게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와 모습들을 보여주며 생각했다. 다시 만나야 한다. 꼭 다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만남이 실현되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나는 내 생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4권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나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기도 했다. 다행히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그녀는 뜻밖의 책 선물에 나에 대한 선입견을 유보했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항공사에 근무한 지 6달도 안 된 신참이었다. 나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유학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그녀는 예뻤고 나는 여전히 처음 보는 사람은 흠칫 놀랄 수 있는 외모였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친구들이 그랬다. 함께 만나는 모두가 그랬다. 미녀와 야수의 실사판 혹은 운 좋은 놈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녀와 야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의 항공 일정표까지도 일일이 확인하는 엄한 부친의 가정교육 덕에 무조건 저녁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야 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물론 여대를 다녔음에도 MT조차 갈 수 없었다. 이 시대의 모든 남자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일이 또 있을 리 없겠으나 단지 연이어 아닌 남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행히 그녀의 어머니께서 교제 사실을 알리자 허락을 받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물론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오라는 전제가 있었다. 또한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추신 메시지도 있었다. 국리 끝에 A4 용지에 30여 장 분량의 자기소개서 및 미리 계획서를 며칠 동안 작성한 후 그녀의 부모님께 전달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장소는 그녀의 집 근처 식당. 도착하자 어른들께서 미리 와 계셨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즉시 두 분께 큰 절을 드리고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님은 내가 보내드린 이력서에 대해 언급하셨다. 이에 나는 미흡한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강조를 더해 말씀드렸다. 우선 본관과 집안의 내력,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포부를 당당하게 말씀드렸다. 최대한 예를 갖춰 모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음식을 씹는 동안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대답할 때는 조용히 한 글자 한 글자 입을 가리고 했으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재빨리 다가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아버님이 두 다리를 꽉 잡고 말씀드렸다. 따님을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존경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고생시키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님이 당황하자 아버님은 그만 일어나라고 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아버님을 꽉 끌어안았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날 나는 한 대도 맞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며칠 후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허락을 받고 1년도 채 되지 않는 어느 날 미국 MBA 과정에 합격해 유학의 길에 올라야 했다. 유학길에 오르고 두 달 열흘 편지와 국제전화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통화가 끝날 때쯤이면 항상 그녀는 울먹였고 나는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했다. 그렇게 애틋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애틀란트 비행 스케줄이 잡혔다. 그녀는 하루 정도 애틀란트에서 머물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하필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한 학점 낮춰버리는 악명 높은 교수의 강의가 있는 날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했다. 그렇게 나는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애틀랜타에서의 눈물.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만 나에게는 딱 한 사람만 보였다. 공항의 출구.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가 꽉 끌어안았다. 웃고 있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공항 출구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부둥켜 안고 있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떨어져 있는 만큼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애틀랜타 공항. 애틀랜타는 매우 조용하고 정적인 도시였다. 애틀랜타의 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거리를 걷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은 바람도 좋았고 햇살도 좋았다. 그때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공기를 매일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그녀와 떨어져 지낼 자신이 없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지기 위한 것인데 그녀와 떨어져 있는 동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걷는 도중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예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2002년 12월 29일 나에서 우리가 되기 위한 날이었다. 유학생활 도중에 결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준비했다. 시간을 들여 정성껏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함께 하고픈 마음이 더욱 컸다.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겨울 학기를 마치기 위해 바로 출국해 시카고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남은 학기를 위해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랭귀지 프로그램에 등록해 공부를 했다. 남는 시간은 집이나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아내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 제법 많아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아내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아내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서 맛있는 저녁밥을 지어 놓았다. 서툴었었지만 함께였기에 무엇이든 맛있었다. 주말에는 함께 교회에 다니며 사람을 만났다. 내가 처음 유학에 갔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였다. 그곳에서의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 행복 비법, 잃어버린 시간.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온종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는 일이다. 물론 사람마다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가치든 숨쉬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란 매우 어렵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의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의식 못한 채 흘러보낸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TV를 보거나 멍하니 누워있거나 의미 없는 수다를 떠는 것이 그렇다.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거나 그에게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를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보낸다면 그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일주일이면 28시간이 되고 한 달은 120시간이 되며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총량에 이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흘러보낸 시간을 자신의 일에 그 시간을 쏟는다면 더욱 큰 성취를 이룰 것이고 가정에 충실한다며 더욱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듯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한다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은 자투리가 아닌 우리 삶을 바꿔놓는 소중한 인생의 조각이다. 혹시라도 자투리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보낸 하루를 시간표 형태로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그럼 어디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갔는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 둘씩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하루가 펼쳐질 것이다. 행복 비법 2. 잃어버린 시간.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다.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면역력 약화를 불러오게 된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발병 물질에 의해 신체가 점령당하는 것이다. 화병은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인데 대부분의 신경성 질환은 근심과 걱정이 만들어낸다. 조증과 우울증 역시 정신 감정이 불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시작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정신적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임상 사례에 근거해 의사들과 의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병이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과 근심을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밝고 긍정적이며 감사함을 갖는 사람과 비교했을 경우 같은 질환이라도 회복 속도가 다르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이다.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 지배되는 신체는 선하고 긍정적인 유체가 될 것이며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되는 신체는 악하고 부정적인 육체가 될 수밖에 없다. 선한 영혼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악한 영혼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긍정적이고 선한 행동이건 부정적이고 악한 행동이건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긍정의 기운을 느끼고 실천하며 더욱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